사회가치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비즈니스가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 목적의 확대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주주만을 만족시키는 경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달에 팬데믹이 왔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 그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기업들이 ESG 또는 뭐 다르게는 사회공헌을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기존처럼 이윤 추구를 위해 기업 활동을 한다면 그런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부터 모두를 위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ESG 경영의 확산의 원년으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ESG 경영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ESG와 관련된 경영 성과를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라. 정부나 공공기관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지금 2025년부터 여기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들은 이제 ESG와 관련된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기업들은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이제 알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환경과 관련해서는, 또 사회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특히 정부나 공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ESG에서는 뭐 가장 무게감이 실려 있는 키워드는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시행력을 만들기 위해서 2021년도에 KESG라는 걸 발표하고, 또 한국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산업과 여러 국가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 전략도 필요하고 또 금융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행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해서 계속 정부는 ESG를 기업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도 더 강력한 ESG 성과를 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의제 20일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ESG의 트렌드 또는 지속가능 경영의 트렌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이행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한 표준의 요구사항에서 우리나라의 맞춤형으로 1997년도에 환경부가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5가지 축 17가지 SDGs 목표를 지역마다 지역 맞춤형으로 진단을 하고 목표를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SDGs와 관련된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형 SDGs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KSDGs.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속가능 경영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그 법 하위에 올해 신설된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는 이제 총괄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슈의 그 최고 관리자는 환경부 장관이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그 17가지 카테고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 한 부처만으로는 그걸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는 형태의 추진 계획을 올해 4월달에 발표하고 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렇게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에너지부터 해서 흡수원, 뭐 수소, 폐기물까지 다양한 분야의 변화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 이걸 연계한 또 사회공헌, 이것을 어떤 프레임워크를 작동시켜서 우리 기업을 참여시키고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그걸 통해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영국 사례를 좀 강의 안에 실었는데요.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 경영과 국가 경영이나 도시 경영의 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그 얼라이먼트를 맞춰놨습니다. 여기 보면 퍼블릭 서비스 액트라는 법을 2012년도에 개정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영국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그 법에 규정하고 있냐면, 재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해라라고 전제 조건을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은 계약이라는 법을 가지고 돈을 씁니다. 물론 계약이 아닌 보조금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뭐 보조금이 아닌 또 대행 사업이나 여러 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약법을 통해서 돈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쓰고, 그런 와중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런 와중에 사회적 가치와 사회공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정책이 실현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버넌스입니다. 영국에서 사회적 가치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이제는 한정된 예산과 공무원 숫자만으로는 이 지역사회나 도시, 국가의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조직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국은 97년도부터 이 거버넌스의 체계가 중앙정부 밑에 그 파트너십이 있고, 파트너십 안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조직, 그리고 또 민간기업, 지역 재반 조직이 파트너십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그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이나 그 기업의 사회 책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는 결국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민과 사회단체를 늘리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사회공헌인데, 어떻게 하면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또는 많이라는 표현보다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기업,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을 많이 늘릴까에 대한 것을 고민한 정책이 영국의 사회적 가치 혁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민사회 단체가 많이 늘어난다면 뭡니까? 그와 관련된 편익이, 공익 활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어떤 도시의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서 더 나은 도시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사회적 가치 혁신의 핵심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영국의 한 도시를, 그 사례를 좀 번역서를 낸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도시에, 우리 수원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예를 들어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적 일을 하고, 또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영역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를 사회적 가치로 유형화하고 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적 가치 유형화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런던의 람베스라고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서울로 얘기하면 서초구 정도 하는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람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와 환경 분야에 이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활동들이, 사회공헌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사회 분야에 지역 주민들이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치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되겠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자원봉사자 수의 증가가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 성과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세밀하게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는지까지를 보는 것이 후속적으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채용 기회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협력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를 사회적 가치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냐면, 영국은 퍼블릭 서비스 액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 서비스법.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좀 더 많은, 할 수만 있다면 관내 기업,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의 형태를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참여의 기회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혁신 프레임워크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 그래서 그동안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만 창출되던 공공 서비스를 지역 주민이나 또 기업, 그 시민사회단체, 제4섹터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또 우리 이해관계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에 참여를 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올라갑니다. 품질이 올라가면서 그와 부수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형태로 작동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달의 시사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도입해서 우리 국가와 지역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기업이 이제 SK입니다. SK는 2004년도부터 그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기업의 본연의 목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이라는 어떤 전략으로 바꿉니다. 벌써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뭐 18년 돼가죠. 시작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ESG라고 하는 경영의 어떤 그 트렌드를 그 전사적 차원에서, 전 그룹사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SK 지속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낼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지만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 외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채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블 보텀 라인은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재무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업의 성과를 추구했고, 그걸 통해서 주주를 모으고 투자 자원을 만들어서 또 R&D를 하고 기업을 또 지속 성장시키고 하는 그 재무적 가치, 경제적 가치 중심의 기업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SK는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벨 전략을 밸런스에 맞게끔 맞춰서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그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다르게 지금까지는 비재무적 정보로 쉽게 얘기하면 사회 공헌 활동을 더 강화시키는 형태인데, 이 비재무적 정보로만 갖고,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가 뭐 돕고 있는 어르신들을 3,000명을 도와줬다, 이걸로만 끝나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설득력이 낮으니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SK만의 방법을,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뭐 IVM이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 계열사들이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그 기업의 사회 성과를 측정한 적도 없었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린 적도 없었죠. 근데 하지만 아마 2016년부터인가 발표를 시작하겠고, 비교적 최근에 2021년과 22년도에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우리 SK라고 하는 그 그룹이 우리 국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일들을 화폐적 가치로 전환해 보니까 20조 원이 넘는 가치를 만들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를 그 기업의 경영에 어떤 식으로 직접 SK 하이닉스든 SK 텔레콤이든 SK 뭐 이노베이션이든 어떤 식으로 접목해서 기업 경영 활동에 이런 것을 적용하냐면, ESG는 그 글로벌한 그 요구 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측정과 관련된 대응 전략입니다. 이게 뭐 투자 기관들이 ESG 활동에 성과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해준다고 하니 그와 관련된 성과를 잘 측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ESG와 관련된 구체적인 측정 시스템을 SK는 그것을 구축했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 SVM이라고 하는 소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걸 ESG와 관련된 성과로 연결시킵니다. 적으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를 뭐 그때도 또 하실 텐데, 기업들이 그 동안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뭐 물건을 기부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선행을 하거나라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앞으로는 그 사회공헌 활동이 얼만큼의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라는 것을 모든 이제 그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지표들을 또 어떤 걸 쓸 것이냐, 환경 분야에는 어떤 지표, 사회 분야는 어떤 지표, 또 지배구조, 거버넌스 분야는 어떤 지표. 여기 이제 사회 분야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 지원은 이제 지역사회 그 공헌, 사회공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그 자원봉사 센터나 이런 기관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 실제적이고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EV, 이것은 이제 이코노믹 밸류입니다. 경제적 가치. SV는 사회적 가치. 그래서 EV와 SV를 융합한 사회공헌을 우리 도시 경영에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계속 되는 나라도 있고 멈춰 있는 나라도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파워시티 인덱스라는 그 지표인데, 이걸 보니까 우리 서울이 7위 정도 합니다. 1위는 뭐 영국, 2위는 그 뉴욕, 3위는 뭐 도쿄 뭐 이렇게 되면서, 이런 도시들이 파워풀한 어떤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관점이 중요할 겁니다. 어떤 도시든 국가든 이 도시의 그 부가 창출이 되는 것이 지속돼야 됩니다. 도시의 부가 없이는 지속 가능할 수도 없고, 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사회공헌도 어렵죠. 이것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룩셈부르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33위 정도 하는데 여기 13만 불과 33만 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도시의 부를 얘기해 드렸고, 두 번째는 행복한 국가와 도시입니다. 행복한 국가와 도시. 행복한 국가는 그 유엔 산하기관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57위 정도 합니다. 57위. 6년 연속 1위를 한 국가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핀란드라는 나라가 6년 연속 1등을 했는데, 어떻게 국가와 도시를 경영하기에 이 나라 국민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가 궁금해서 자료 좀 찾아보니까 핀란드라는 나라는 국민 간 행복 격차가 적답니다. 행복 격차가. 그리고 또 자세하게는 사회적 지원과 긍정적 관계,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이웃 사람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성이 높은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환경인데요.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여러분 앞서 ESG와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도 얘기했고 우리나라 정책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친환경적인 국가와 도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왕따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도 사지 않을 뿐더러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로, 기업으로 평가가 되죠.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시의 경영은 경제적으로도 그 부를 창출하고 또 행복감도 만들어내야 되고
환경적인 도시로도 전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ESE입니다. ESE. 모든 국가와 도시는 다 크게는 이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로 구성이 됩니다. 이 구성 체계가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로 구성이 되고, 이 도시 안에는, 국가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거버넌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더 나은 도시로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서 영국의 사례를 봤듯이 이런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아주 장기적인 과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들어내는 공공의 가치,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의 사회공헌,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앞서도 설명드린 SDGs의 어떤 성과가 될 수도 있고, 한국형 사회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한국형 ESG라고 하는 형태의 성과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은 여러분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ESG하고도 연결이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SDGs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 경제 조직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부를 1섹터라고 하고, 영리 조직은 2섹터, 그리고 비영리 조직을 3섹터라고 합니다. 1섹터, 2섹터, 3섹터가 지금 변화의 시대에 놓여 있고, 지금 그 앞서 이야기한 더 나은 도시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의 조직의 변화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시장 경제와 사회적 가치, 또는 공공 경제와 그 시장 경제, 결국은 이제 예산과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예산, 그리고 기업이 운영하는 자본,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ESG나 또는 경제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경제와 민간경제가 만나서 국가경제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는 항상 틈새 영역이 있고, 이 틈새 영역을 누군가는 보완해주고 보조해줘야지만이 안정된 지역사회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어떤 성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사회적 가치나 ESG나 SDGs와 같은 성과로 그 틈새 영역을 메꿔줘야지만이 작게는 국가, 더 크게는 지구가, 지속 가능한 국가와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이제 또 정부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앞서 영국의 사례처럼 어떤 그걸 실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제를, 영국은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의 그 공급 방식을 변화를 줘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의 역할들도 그동안에는 공무원과 공기업과의 그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기업가적 마인드로 일을 했어요. 기업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을 하고 그의 성과를 평가하고 해서 다시 또 기획을 하고 주도적인 어떤 기업가적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종사자들은 이제 조종자, 촉진자, 코디네이터 역할로 바뀌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걸 내 힘만으로, 내 예산만 갖고,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힘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협력자들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종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 사례를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장표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여기 보면 협력적 도시 경영 사례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레니엄 파크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주도 빼고 내륙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가는 관광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제 너무 가기를 딱딱하게 했나 봅니다. 네? 경주를 많이 갑니다. 경주 가보셔도 알겠지만 그 도시 자체가 관광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완전히 많이 다른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 도시가 이 시카고입니다. 근데 시카고를 가서 반드시 가는 관광지가 여기 밀레니엄 파크입니다. 밀레니엄 파크. 이 밀레니엄 파크는 여러분 자선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공원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파빌리온, 그 뭐 클라우드 게이트, 여기 보면 네모난 그 큰 그 상자에서 이 물이 나오고 양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양쪽에서 이거 분수가 나오고 이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그 도시 사람의 얼굴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서울시청이 앞에 있는 스케이트 타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시카고시와 민간 기부자, 재단, 기업, 사회공헌 등에 의해서 민간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2004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 이후에 굉장히 유명한 그 공원이 됐고 미국인들이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운영 방식은 이것을 주도하는 그 시민사회 전문가가 있었어요. 시민사회 전문가는 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은 리차드 데일리라고 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공원을 계획은 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턱없이 재원도 부족하고 이건 정부 힘만은 할 수 없어 판단해서 전문가, 명망 있는 자선사업가를 그 선임을 한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사회, 기업, 개인, 단체들의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모금액보다 무려 7배 이상의 모금액이 모여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죠. 이 기업들은 어떤 그 의도에서 이 사업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했습니까? 긍정적인, 기업의 긍정적인 사회공헌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이 건물이나 조형물에 그 기업의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바뀌면 몇 년 갑니까? 100년, 200년, 300년 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공헌을 어느 기업에, 누가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이 됐잖아요. 그거를 참여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프라이드가 생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원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 어떤 큰 공공의 공간이 생기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유지관리비예요. 유지관리비도 공적 예산이 한 60%, 또 민간이 운영해서 재원을 한 40% 운영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관이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사회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뭐 여러 모양새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시경영에서 비즈니스 밸류, 그리고 퍼블릭 밸류, 또 경제적 가치, 이코노믹 밸류와 사회적 가치가 융합된 사회공헌이 창출되는 형태의 도시경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도시, 시장님이시죠. 시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에서 왜 사회적 가치나 사회공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와 관련된 도시경영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과정,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경기도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도 있고, 사회적 경제 조례, 사회적 가치 조례,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조례, 또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 조례, 또 계약심의위원, 주민참여기본조례, 또 예산 집행과 관련된 민간위탁 보조금, 공유재산, 출자 출연기관 관련된 조례, 지속가능 조례, ESG 활성화 조례 등등, 이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도시가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조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만 갖고는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만듭니다.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흘러가야 되고, 그와 관련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례들을 같이 해서 좀 전략적인 어떤 그 사회공헌 또는 뭐 사회적 가치 실행 전략이 좀 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이 만들어지는 주체들이죠. 그리고 기업, 이 정책 과정과 정치 과정, 또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어떻게 도시의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유형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예산의 성과가 실제적으로 도시의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까지를 측정해서 평가하고 관리해야지만이 여기 얘기한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도시경영의 프레임워크가 작동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좀 역할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드릴 텐데요. 마침 우리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 처장님도 오셨는데, 어제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요,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제 워크숍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어제 제가 거기 참석해서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중견 중소기업들 그 주제로 어제도 발표를 마침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핫한 트렌드가 사회공헌 활성화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도 사회공헌 이제 많이 해 오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아주 특별한 이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사회공헌을 좀 더 차별화해서 해볼까,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 과거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고민이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모금회 중앙회에서는 6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서요,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공헌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트렌드를 넘어 성숙으로라고 적어 보았어요. 예전에는 저도 기업에 있을 때에는요, 흔히 말하는 5대 그룹, 6대 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회공헌 관련된 부서의 임원들과 팀장들끼리 모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야 너희는 뭐해? 내년도 뭐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들이죠. 서로 이제 업무 또는 비밀스럽지 않은 것들 위주로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아직까지 계속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랬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야 내년도에 예산 얼마 잡았어? 주로 대상이 누구야? 장애인이야? 아동이야? 어르신이야? 등등등. 해외에서 한다면 어느 국가를 지금 타겟으로 할 거야? 라는 굉장히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그 모임을 모이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동안 스탑되었다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너희 뭐 할 거야? 내년에 뭐 할 거야?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별로 다른 데가 별로 하는 게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 큰 기업들은. 왜? 이제 우리가 할 거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공헌 남들이 하는 거 또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고, 차별하려고 예전에는 그런 정보 파악을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젠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 사회공헌 트렌드라는 거예요. 크게 간단히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한국 사회공헌이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성숙의 단계가 뭐냐인데요, 비즈니스 연계형, 임직원 참여형, 내부자원 활용형, 다자간 협력 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1년도 즉 CSV가 등장하기 이전에는요, 기업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비즈니스와 연관돼 있는 사회공헌을 하면 오히려 감점이었어요. 왜 감점이냐? 만약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에 삼성전자 텔레비전을 기부해. 그럼 기부하잖아요. 사회공헌이잖아요. 기부하면은 야, 그거 너희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 제품 가지고 그거는 너희 뭐 재고 남는 거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업과 관련된 뭔가 기부라든지 사회공헌 활동하면 마이너스였다가, CSV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요, 이제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잖아요. 즉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해서 기업도 좋고 사회도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업 사회공헌도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름 부은 것이 이제 ESG라고 하는 기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ESG 평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비즈니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요즘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ESG 한국에 우리 아까 슬라이드에 보여주셨던 K ESG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시면요, 거의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참여형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의미가 바로 비즈니스 연계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원이 풍부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부의 기타 유휴 자원이라든지 기타 여유가 조금 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아까 우리 배 소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민간 기업을 포함하고요, 시민단체 포함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흔히 말하는 1, 2, 3, 4섹터가 함께 협력해서 사회공헌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공헌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요즘은 다시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공헌이 ESG에 밀린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여기 예를 들면 임직원들이 플러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쓰레기 줍고 하는 것들이요. 그럼 임직원 참여도 하고 환경에도 도움되잖아요. 즉 E, 환경에도 도움되고 S, 임직원들 참여하고 해서 사회공헌 ESG 활동이라고 해서요. 많이 홍보하시는데 아직까지 하시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홍보하면요, 아 저기는 ESG를 모르네라고 평가를 이제 하세요. 그 작은 조직의 사회공헌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큰 기업들이 사회공헌하는 것 위주로 그래서 잘한다 하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기업의 규모에 의하지 않고요,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조직들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사회공헌이 요즘에는 또 많이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는 사회공헌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바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잖아요.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체계적인 사회공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매뉴얼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4년 차인가 이제 그럴 텐데요. 요 인정제 여기 있는 매뉴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 보시면 아까 임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정할 때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지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참여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과를 측정하고 있나요, 우리? 그럼 어느 정도로 성과 측정을 해야지 우리가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 그러면은 만점, 5점, 10점 만점인 거고,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 같은 거 할 때 외부 뭐 공모를 해서 뭐라 한다 그러면 8점 이런 식으로요. 수준까지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매뉴얼을 보시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지, 또 우리가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등등등 임직원들을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사회공헌 활동 교육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까지 다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든 지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미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이 너무 빠르죠. 숨 쉴 틈이 없으시죠? 저만 숨 안 쉬면 되는 건가? 저만 빨리 말하면 되는 건가? 우리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 정부 통합으로 같이 해서 산자부가 주관에 대해서 만든 KES 지표인데요. 여기에 61개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사회공헌과 구성원 봉사참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이 바로 비즈니스 연계형 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 조직 내에 사회공헌 전담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 봉사 참여는 바로 이제 구성원 봉사 참여는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좋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나라가 만든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 사회공헌 관련된 두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즉 비즈니스 연계형, 그리고 어떤 사회공헌의 전담 조직, 그리고 임직원들 직접 참여하는 활동, 이런 것들 하시면 사회공헌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산자부에서 이제 제시한 이런 ESG 가이드라인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실 수 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글로벌 ESG 표준에는요 사회공헌 내용 사실은 없어요. 사회공헌이 없고, 우리 MSCI나 DJSI들 많이 참고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데들은 사회공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커뮤니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통하느냐 이런 내용들로 따집니다. 기부하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찾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가 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공헌 우리나라 ESG에 좀 특별하게 들어와 있는 항목이기는 합니다. 글로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민간 조직과 우리 여러 가지 사섹터가 하기 힘든 부분을 이제 공공 조직이 일정 부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공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금을 그렇게 뭐 북유럽 국가처럼 많이 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세금 저복지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저세금 중복지 중간복지 정도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요 공공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금을 많이 걷지 않다 보니까 공공이 다 할 수 없다 보니 이제는 다양한 섹터에 있는 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 요 5개 시 경기도에 있는 5개 시인데요. 김포시, 시흥시, 안산, 평택, 화성 공통점은 뭘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5개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역 사회공헌 활성화인데요. 이제 어제는 6가지 정도로 우리 정리를 했지만 오늘 3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이제 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경기바다 함께해 추진 협약을 해가지고요. 경기도 산하 11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함께 협약식이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경기도에는 참고로 28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1개의 기관이 같이 협약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경기바다 함께해 바다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11개의 기관들이 뭘 하냐면요. 경기도가 접해 있는 이 바닷가에 깨끗하게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화성, 안산, 평택시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같이 또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기존의 그 주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즉 주민들, 기초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협력해서 어떤 특정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지역사회 밀착형 어제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데요. 요즘에 코로나를 기점으로요. 사회공헌의 트렌드가요. 예전에는 글로벌 사회, 해외 사회공헌도 많이 했었잖아. 이제는 지역사회 사회공헌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코로나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 만날 수가 없죠. 이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잘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그러려면 다 지역사회에서만 자기는 로컬 중심으로 대부분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유럽에서는 이미 15minute city,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있어서요. 너무 멀리 가서 뭐 하지 말고 이 15분, 이때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정도의 속도로 15분 내에서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 경제 생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즉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찾고 그 안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하는 즉 지역 사회 밀착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역 중심의 사회 공헌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지역 사회 하는 활동만은 저도 이제 우리 중앙 모금회의 배분위원이에요. 지정기탁 배분위원이어서요. 기업들이 지정기탁을 몇 천억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배분하는 걸 심의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거 사회공헌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다 자기네 공장과 사업장이 있는 주변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제는 이게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멀리 가서 사랑받고 이런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ESG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ESG 평가가 있잖아요. 뭐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실제로 기업이 ESG를 해서 얻는 점수는 40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점은 이해관계자 점수가 60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점수가 이해관계 점수이기 때문에요. 지역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욕먹는 기업들 그래서 맨날 안 좋은 걸 매스컴 나고 하면요. 그 기업은 아무리 잘해도 40점
60점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에서부터 먼저 잘 하려고 하는 지역사회 밀착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때 지역사회 밀착형은요, 우리 임직원들이 그 지역사회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회공헌도 하지만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또 간접적인 이런 베네핏을 줄 수도 있는 효과도 있어서 요즘엔 지역사회 밀착형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과 연계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홍보하는 문구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공헌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연계형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회공헌과 ESG를 막 엮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엮을 수 있는 게 전략적 사회공헌과 임직원 참여형은 그나마 ESG 좀 말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업연계 임직원 참여형이 요즘에 이제 대세다라는 거고요. 그럼 정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민간도 굉장히 참여를 같이 파트너로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분야나 대상과 수준 등은 경쟁이 아니어야 된다. 공공도 똑같은 거 하고 민간도 똑같은 거 하고 그러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경쟁이 되면 안 되고 이제 민간과 우리 공공이 같이 협력해서 서로 보완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7가지 역할은 제가 그냥 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공공은 민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공공기관이 내년도 사업을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가서 또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내년도 예산 많이 달라고 저희 20% 증액 요청 해놓고 왔는데 본부장이 어디 가서 있냐고 그럴까봐 빨리 가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공공은 민간보다는 조금 더 지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쉽게 없애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하다가 없으면 그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공이 조금 더 지속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할당의 우선순위를 공공은 잘 배분을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자원관리. 아무래도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뭐 하나 하고서 뭐 망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안 돼요. 저희는 11월 달 다음 달에 행감을 받아요. 행정감사를 받는데 실패하면 엄청나게 또 질책과 예산 삭감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되고 당연히 공공은 우리 세금을 잘 아껴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혼자 못한다는 것을 공공이 인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좀 더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 저도 이제 기업에 있었지만 누군가가 비영리나 공공이 민간 기업들에게 뭐 같이 하자 사회공헌 같이 하자라고 하면은 저도 항상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항상 변명거리가 있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을 물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업이 돈이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보통 물주로 기업들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안 만나려고 하죠. 비영리도 안 만나려고 하고 굳이 만나봤자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올해 저희 경제원이 만들어지고서 바뀐 게 있는데요. 사회공헌을 공공의 돈 오히려 기업에게 돈 주겠다. 우리도 공공이 돈 태울 테니 뭐 기업은 태우려면 태우고 하여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돈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공유하자. 돈은 우리도 있다라고 해서 정책을 바꿨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요. 우리 다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 큰 기업 우리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삼성전자랑 같이 저희가 큰 또 협약식도 맺고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돈은 우리가 낼 테니 삼성과 CJ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체계적인 지원, 공공이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체계적인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 때 다음 달에서 행감 준비하느라고요. 우리가 올해 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뭐고 그리고 이 성과가 어떻게 측정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열심히 했어요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원이니까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그걸 지금 이렇게 수치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으니 더 주세요라고 할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공공은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성과 평가를 더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공이 민간이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영역 중에요.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당연히 메이크업을 해야지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도를 바꾸는 것들이 이제 공공이 해야지 되는 역할로 정의를 해봤어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공공은
공평하고 아무래도 투명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겠죠. 공평하고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공 먼저 지속적인 혁신. 공공이 변하지 않는다, 너무 느리다 이런 비판이라든지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도 민간 기업에 20몇 년 있다가 이제 공공에 갔더니 이제 알았지만 더 이제 그런 게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 먼저 이제는 어느 정도 혁신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또는 다른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들을 먼저 공공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공헌의 새로운 트렌드와 그 안에서 공공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민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얼굴 봤는데요. 약간 지쳐가시더라고요. 두 분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시긴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의 폭포에 쏟아져서 약간 결은 다를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 주업종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사회적 가치라는 말 자체가 제일 많이 들었겠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누구에게 쉽게 사회적 가치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경기도도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가치가 제일 어려운 말이고요. 거버넌스 물어보자면 거버넌스라는 말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제가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드는 사회적 가치는 100만 원을 기부하면 300만 원어치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기업에게 돌려드리는 게 제거든요. 순이익이 200만 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좋은 말만 있으니까 그냥 없애고요. 여기 이제 크리스 킴이라고 좀 돼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근속 20주년 때 만들어준 거라 이렇게 사랑받는 직원이다라는 걸 이제 네,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열성적인 반응이 있을지 몰랐어요. 여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거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실사 사진이거든요. 놀랍죠. 여기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지? 우리 지구예요, 이게. 화성도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렌소이서 사막이라는 데인데요. 렌소이스라는 말은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을 쓰기 때문에 식탁보, 침대보라는 말인데요. 비가 오기 전에는 이게 하얘요. 그래서 식탁보처럼 하얘서 그런데 비가 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렌소이서 사막은 연 강수량이 1600mm. 한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0mm. 사막인데 더 많이 내려요, 비가.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비가 내릴 때는 6개월 내내 내리고요. 안 내릴 때는 아예 안 내려요. 그러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사회공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쏟아질 때 코로나 이전 때에 쭉 증가하던 사회공헌이 정체됐어요. 아마 사회복지 현장이나 비영리 단체 쪽 또 우리 모금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돈이 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 사회적 가치 뭐 이런 말은 많지만 굉장히 돈이 말라 있어요. 사막화 됐어요.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줘야지 생명이 가능한데 줄 때는 엄청나게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면 이렇게 사막처럼 돼요. 그래서 렌소이서 사막을 제가 여기 한 겁니다. 저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저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반대로 해서 경제적 가치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화폐로 꽂히는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왔는지 내가 얼마 쓸 수 있는가 경제적 가치이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는 눈에 쉬운 사회적 가치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경제적 가치로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아동들, 이거 실제 사진 연출한 사진이 아니거든요. 이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나 이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부의 가치들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드는 그 경제적 가치 못지않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그 사회적인 그런 기업도 만들 수 있는 어린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한 아동에게 1달러를 투여하면 사회적 가치가 13달러 나온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좀 미약해요. 사실 그게 명확하면 되게 강조하고 막 하고 싶거든요. 기부하면 13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막 홍보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근거가 모호해요. 사실은 어렵죠.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어린이를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얼마를 투여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투여했는데 애가 그렇게 변변치 않죠. 그렇게. 근데 남의 자식에게 엄청나게 제가 1억 정도 사회공헌 사업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대상이 30명. 애들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한 1인당 갈 수 있는 게 한 1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근데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봅시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부를 하고 나눔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성공한 기부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줬던 장학금 하나, 도와줬던 손길 하나가 내가 오늘날 있게 해줬습니다. 결국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투여한 거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값이 엄청난 무한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정 부분 몇 배, 세 배,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말한 것처럼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는 게 아니라 엄청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묻지마 폭력 사건의 주인공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범죄 사건을 일으킨 사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왜 당신은 묻지마 살인을 했습니까? 거리에서 폭력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관심을 가졌다면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이득이 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경제적 가치 관점으로 이해하기 쉬운 화폐적인 가치 개념으로 SK가 추구했었던 아까 우리 배성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가 전부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얼마에 창출했다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어린이처럼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이걸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비즈니스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무한 생산을 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근데 비용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비용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결과고,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거죠. 지속 가능한. 우리가 아동들이 지금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24반 있었고 70명 있었어요.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한 학년에 3반에 20몇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하나가 만들어내야 될, 우리 때는 70명 중에 절반만 경제활동해도 이 사회가 지탱돼요. 근데 지금은 23명 전부 다 경제활동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낙오되고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나눔이 없는 사회는 묻지마 폭력, 불평등 심화로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배성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라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꾸 강조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냐면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니까,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하고 싶겠어요? 저는 사회적 CSR을 사회적 책임보다 사회적 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R을 리스판서빌리티가 아니라 라이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사회공헌의 트렌드는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아까 전에 계속 김민석 본부장님이나 배성기 소장님이 강조하셨던 게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 이게 트렌드였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었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과 CSR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리하려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기업 사회공헌은 전문 모금기관을 통한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거고,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은 경영의 일환이고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왜 이걸 꼭 구분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가? 사실을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률,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입 대비 100만 원 투입했을
때 무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나중에 대화 드리겠지만 기업들에게 그거를 많이 드릴수록 수익률을 정확하게 드리는 방법, 그 수익률을 드리는 방법은 결과 보고서예요. 기업 사회공헌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게 수익률 보고서인데 그것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사회공헌이 잘 되고 못하고의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사례를 들려다가 이렇게 되면 막 비난할 것 같아가지고 외국 사례 들고 요거 하나만 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플레이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드는 사람이 여기다 기업의 협찬 광고를 둬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우린바 이걸 전문용어로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뺑뺑 플레이 부르는데 애들이 이걸 돌리면 펌프가 와서 물이 들어올 것이다. 애들에겐 놀이터를 제공하고 마을에는 이걸 할 것이다. 막 호평받고 막 난리나고 최고의 사회공헌이다. 한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뺑뺑이 돌려서 물 하게 됐으니까 결국 사회공헌이 공급자의 방식으로 또는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설계하에서는 실패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대상 받을 사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린이들을 진짜 위한 거라면 또 마을을 위한 진정한 거라면 옛날에 캄보디아에 우물 파기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너도나도 우물 파기 100개, 200개 했는데요. 캄보디아는 진흙 토양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깊게 파야 돼요. 근데 100개 팠다, 1000개 팠다 그걸 강조하고 사회공헌 막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얇게 펌프만 져가지고 한국 펌프가 지금도 막 나돌아다니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이 더 중요한 거겠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융합과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3시 40분에 마감을 해야 돼서 4분이 남았거든요. 근데 원래 마지막 발제자의 책임은 시간을 지키는 거라 제가 타이머를 틀고 10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어려운 이야기, 많은 이야기 했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모두 발굴하려면 지금까지도 이미 잘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실무자분들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26초 흘렀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이런 구조로 사업을 하죠. 그래서 기업 아니라 사실 대학도 사회공헌을 하고 공공기관도 사회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액티비티를 하면 그에 따라서 아웃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웃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대상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웃컴입니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좀 더 나은 형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여했다면 그것이 사회공헌으로서 아웃컴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웃컴을 저희가 조금 더 유형화를 해본다면은 저희가 하는 사회공헌 사업들이 크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외계층이나 재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편익을 보조해주거나 그들이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게 1번 유형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봉사활동, 기부, 물품 전달 여러 가지 등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2번째는 교육과 경험의 확대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5번 재능 교육을 해줬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씨앗이 돼서 좀 더 많은 임팩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유형입니다. 3번째는 앞에 마지막에 펌프가 나왔지만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짓고 우물 짓고 수익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농장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좀 울리시죠? 예, 제가 한번 떼보고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저희가 성과들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 프로그램 전반을 훑을 수 있는 평가 지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앞선 본부장님의 발표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저희가 이렇게 해왔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폐화 측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 전반,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그다음에 스타트업, 임팩트 투자를 받는 기업들, 다양한 엔터티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화폐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가치든 사회적 가치든 화폐 단위로 정량할 때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 측정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사칙 연산이고요. 핵심은 P와 Q입니다. P는 프록시고요. Q는 퀀티티입니다. 프록시는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변화를 화폐 단위로 바꿔줄 수 있는 개수가 바로 프록시입니다. 그 프록시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한 팩이 수혈됐을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정말 큰 가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런 것도 다 헌혈을 한 번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프록시를 찾기도 하고요. 저희가 진로 교육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인지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록시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플로깅, 줍깅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저희가 임직원 봉사활동을 해서 쓰레기를 주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정화하는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정형화한다는 것은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P,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의 질과 가치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개수, 그리고 몇 회, 몇 번, 얼마나 했냐, 결국엔 이걸로 다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등급하고 ROI 내고 평가하고 측정했을 때 아래에 있는 상황들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저희가 5년, 10년 공들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일어났었나요?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었나요? 세 번째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조달하고 3년만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측정하고 평가했던 방식이 여러분들께 워킹했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치를 발굴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개념은, 저희가 본래에는 이해관계자 최종에게 일어나는 성과만 강조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해관계자 계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과를 함께 포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앞단에 있었던 액티비티를, 사업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주체 하나와 최종적인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이해관계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맵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을 했을 때 여러분, 홍보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임이 너무나 명실상부한데 그것이 간과될 수는 없는 가치겠죠. 그래서 기업이라면 홍보와 브랜드 가치 추구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앞선 강의와 발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자나 지역사회의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 관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돈을 집행하고 펀딩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 기업이 운영기관 혹은 주체기관으로서 목표하고 얻어내야 되는 아웃컴들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다 맵 위에 올려놓고 정량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중요한 피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 말고 공공과 대학이라는 주체도 제가 써놨습니다. 연계를 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랑 함께하면
스킬이 늘어나고 저희랑 함께하면 이 집단을 모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희랑 함께하면 지역사회 연결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수행기간은 어떨까요?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수록 수행기간의 역량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게 그 기업에게는 경제적 가치,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겠지만 사회적으로 보고 큰 그림에서 이 체인을 다 같이 본다면 전문적으로 영역별로 굉장히 특화된 중간단체가 늘어나는 건 역시 사회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봉사자 네트워크 너무 중요하죠. 간과될 수 없습니다. 봉사자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스스로 집결하고 확장되는 그 유기적인 구조가 생성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웃컴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저희 수혜자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과 제도의 변화, 언론을 통한 확산 이런 것도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이해관계자 매핑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과들이 모두 다 발굴되고 추구된다면 저희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구분하지 않고 그런 성과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프레임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이드북은 NPO를 위한 사회성과 측정 가이드북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보시면 변화의 지점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누가 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참여하는가? 그리고 NPO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실 SV를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사회변화 자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중요한 도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 보면은 유형별로 케이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메인을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는지 사례 2가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그림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음에 다 답이 있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쿡스토브입니다. 이거 대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아래에는 농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하단에 보시면 대상에서 제로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농가를 지원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죠. 온실가스가 배출이 저감되면 그것을 통해서 감축 사업을 실적을 인증을 받으시고요. 그걸 다시 농가에 재기부하는 구조의 사회공헌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 단순히 성과를 많이 저희가 발굴했었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원래 해오던 일인데 저희가 만약에 확장된 프레임을 갖고 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경 그 자체를 이해관계자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유해한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는 것도 환경이란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한 성과죠. 그리고 또 외부 공동수행 파트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고효율 에너지 장비를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농가의 에너지 비용도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배출권 수익을 기업이 쓰지 않고 감축하지 않으시고 다시 농가에 기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연쇄 파급되는 재원이 다시 농가의 정수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이 주관대로 하던 대로 하는 사업, 전통적인 사업을 하든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트렌드를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든 저희가 프레임을 확장해서 성과를 본다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0분 한다고 했는데 벌써 12분이 돼가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건데 제가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행복 도시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기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계층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변화의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 도시락 자체를 소상공인이 만들어서 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도시락 용기 자체도 친환경 용기로 다회용 용기로 바꿔서 환경적인 성과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배달, 딜리버리 자체를 택시기사나 소외계층을 통해서 함께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진행하는 구조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조들을 밀집해서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너무 좋고 여러 사회공헌을 통한 사업이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확장된 프레임 안에서 각각의 성과를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통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네 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데 잘 응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궁금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기관의 이제 담당자분들이신데 제가 다른 포럼에서도 그 역할이 이제 담당자분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 만큼 그런 역량이 필요로 되는 역량들이 많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었었는데 그럼 그 역량을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도 제가 잘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주시면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고 너무 어렵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은 본인들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우리 사랑의 열매 김효진 사무처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네. 쉬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라는 1년에 5조 원 모금하는 그 미국 공동 모금회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임직원들을 비영리 조직에 임대 형식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해요. 이걸 론 이기주키티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영리에 있다가 비영리 쪽에서 오면서 필요로 한 거라든지 그쪽에서 직접 필드에서 일을 해보고 겪으면서 되게 많은 거를 배워서 오히려 기업 이익에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용관계나 뭐 복잡해서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착안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물론 바빠서 많이 못하지만 더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져오시는 게 역량에 크게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 찾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기업에서 많이 잘 보내주셔야 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쪽 입장에서 자원을 필요로 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대보는 것도 큰 역량 개발하는 점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앞선 지역에 있었던 외국 선진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이 세 가지인데 각각 해드릴까요? 아니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네. 예, 일단 과천 지역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118개 기업 28,000명이 2년 안에 다 입주를 합니다. 이미 입주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의 업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저희가 짜야 된다라고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과정들이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펄어비스 같은 IT 기업들이 주로 들어오고요. 제약회사, 중해제약, 경동제약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고 비상교육 같은 교육 업체들이 본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례들이 있으면 조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거 아주 제가 가장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는 마지막 질문은 저희 직원이 6명인데 기업 담당을 제대로 해본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가 한 3년 정도 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사회공헌 담당을 해서 센터장님이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해야 될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예,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첫 번째 질문자하고 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센터가 됐든 뭐 기업이 됐든 사회공헌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사회공헌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사회공헌이 어떤 부분이 사회공헌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유형화가 필요하겠죠. 사회공헌이 여러 군데가 필요하겠지만 그 유용한 것 중에 우선순위는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또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면 그와 관련된 예산과 투입 인력과 관련된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와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할 사람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그냥 일반 기업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사회공헌 조직이 기업이나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일반 기업과 좀 달라서 이런 체계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과는 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사회공헌 분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러프하게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아무래도 또 우리 김효진 사무처장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크게는 이렇게 다른 업종, 사실은 비슷한 업종이 아니신데 다른 업종의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사회공헌할 때는 경험은 정경련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전동 휠체어가 보급이 안 될 시절에 어떤 사회 문제가 우리나라에 결여되어 있는가 이거를 쫙 목록화했는데 장애인들이 거리에 다니질 못하는 환경이다. 왜 못 다니나? 전동 휠체어가 비싸다. 당시 전동 휠체어 한 대 가격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자동차 한 대 가격.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삼성은 몇 대, SK는 몇 대 이런 식으로 공동 문제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센터가 있으시다면 공동 아무도 한 번도 안 했던 그 사회공헌 이슈 하나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공동으로 각출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 드리면 아직까지 별로 없는데 저는 되게 최근에 장애인한테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다른 LS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은 옛날엔 점자가 많았어요. 점자 책이라든지 이런 거로. 근데 요즘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키오스크나 휴대폰이나 다 그렇게 됐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이게 못 읽는 거예요. 점점 디지털화될수록 시각장애인들이 더 소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손가락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화면이 매끌매끌해서.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대요. 근데 이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소비자가 별로 없으니까 대당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가 자꾸 사장되는 거예요. 국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벤처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딱 끼면 터치하는 걸로 인식하고 음성이 나오는 뭐 이런 게 있는데도 되게 점자 정보 단말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다가도 말고 막 이래요. 우리나라 국산화가 되어야 있어야 되는데 전동 휠체어를 대규모로 지원하니까 그게 국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싸져가지고 산업화가 되어서 수출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센터에서 한 기업이 담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공동으로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사업 하나를 해서 어려워요. 이거를 사업을 돈 얼마 쪼개면 어려운데 몇 대씩 할당하듯이 해서 같이 몇 대를 합시다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그거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담은 그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아이디어 덧붙여서 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인구가 밀집되면서 산단에 아마 어린이집이 생기시거나 보육 이슈가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업이 양질의 어린이집을 조성하면서 일부 TO를 그 인근 지역 주민이나 중소기업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그 TO를 오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기업이 추가적인 재원을 조금만 더 내서 TO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면 추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주제 측면에 있어서 이제 산단형이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캠페인을 진행해서 뭐 다회용품 컵을 같이 수거하고 같이 회수하시거나 이렇게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그 지역 위주로, 산단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입점하는 지역 카페나 뭐 음식점들과 함께 협업하셔서 다회용기 사업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어져 오게 되면 뭐 나중에는 식재를 조성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일상에서 캠페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드렸습니다. 그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산에서 복지관에서 사회공헌 사업 담당하고 있는 이은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가치 측정이나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치롭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이제 성과 측정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교육 내용은 사실 당장 다 하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당장 연말과 연초에 이제 기업 담당 여기 선생님들하고 내년에 우리는 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은 얼마를 쓸 것인가, 뭐 했을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당장 저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첫 발걸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과 기업 담당자가 같이 만났을 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가 어떤 게 있을까는 그런 소스를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질문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공헌이나 자원봉사 후원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이렇게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필요로 한데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사회공헌팀의 연락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동모금에도 있으시고 또 자원봉사 센터도 있어서 좀 이런 중간 조직들이 기업과 현장을 연결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네,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희 본부장님이 말씀을. 저희 복지관에서 기업 담당자들이나 함께 협업하는 주체를 만날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속물적인 건 저는 절대 속물적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정해져야 대상과 사업의 지속 기간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얼마나 지속해서 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특정 복지 사각지대의 필요를 해소할까, 이걸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을 따진다는 게 얼마나 줄 수 있어 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캐파를 같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요소는 타겟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업을 생각할 때 업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전문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타겟을 함께 집중해서 해결하고 싶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은 같아요. 이게 교육이든 먹거리든 의식주든 체험이든 인지든 정서든 아이템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대상에 대한 합의와 동의는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감대가 큰 대상부터, 노인, 아이, 청소년이죠. 예, 이렇게 대상부터 저는 같이 선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두 개가 풀리면 사실 아이템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하려면 다른 파트너 기관이 필요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또 로스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 예산, 이해관계자별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박찬미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센터 최초로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이제 만들게 돼서 이제 1년 정도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게 고양시에는 이제 타 도시에 좀 비해서 이제 대규모의 이런 기업들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도 있고 이해도도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꼭 왜 해야 하는지조차도 이제 인식을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참여를 이끌어냈을 때도 그런 파급력이나 어쨌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자체도 저희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전문가분들의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과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플로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환경 보호라는 그 명목 하에 실태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플로깅을 했을 때 이제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분리수거, 그리고 네, 2차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텀블러를 저희가 대량으로 배포했을 때 환경 보호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텀블러에 대한 또 그 이면에 대한 환경 실태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그 김효중 사무처장님이 바쁘십니다 오늘. 네. 어제 이제 김민석 본부장님께서 참석했던 공동모금의 그 행사가 자체가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사회공헌이었어요, 주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눔 명문기업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개인은 1억 기부하는 걸 아너소사이티라고 있는데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그런 인식을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것들은 사실은 대기업 위주로만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평가 이런 게 다 대기업 사회공헌 위주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 요인으로 이 첫 번째 미리 받은 질문에도 있는 거랑 똑같이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100분 토론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100분 동안 어떤 사회공헌과 사회 문제를 할 것인가 이거 되게 열등하게 토론하고 즐겁게 펀한 요소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하라기보다는 먼저 왜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먼저 하기 위해서 상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에 대한 아까 나눔 명문 기업이라는 제가 우리 브랜드가 있듯이 다른 데들도 많고 중소 중견기업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거 기여하고 한 거에 대한 보상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저희는 ESG 경기 사랑의 열매 ESG 나눔 기업이라는 패를 좀 1,000만 원 기부하는 기업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과정 속에서 이거 좀 우리 뭐 받았다 하면서 내부적인 활성화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철학적인 담론과 뭐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환경 문제는 제가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공헌이라는 게 김장도 그렇고요. 모든 게 막 할 때는 좋은데 뒤처리 감당을 안 해가지고 담당자만 죽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회공헌이냐 막 이러고 그 결국 쓰레기 문제에 막 김장하는 사람들은 그거 버무리기만 하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뒷감당한 사람들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게 그 뒤처리 청소하는 거 저희가 최근에 쓰레기집 한번 해봤거든요. 그 쓰레기집 할아버지가 저장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거의 5톤 트럭 막 몇 대가 나왔어요 집에서.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도전 한번 해봤어요 기부자들하고. 근데 이거를 되느냐 안 되느냐 했지만 되게 보람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더 지저분한 일을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새로운 발상으로. 근데 너무
쉬운 거만 이제 하니까 김장은 김장에다 버무리는 거, 연탄은 딱 놔두고 한 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포럼 화이팅!